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이 굉장히 배제되는, 아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은 여전히 1차 대전이 미국이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영국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무주공산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이제 독립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을 하고 부족들을 통일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인물이 바로 이븐 사우드입니다. 이븐 사우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영국이 허락을 했죠. 영국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을 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채권은 당연히 영국으로 돌아가겠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아마 영국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븐 사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채권을 영국에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줬어요. 영국을 너무 싫어했어요. 아랍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영국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고, 그리고 영국이 하는 말들을 하나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속였어요. 아랍인들을 너무 많이 속였습니다. 자, 그래서 1938년에 드디어 사우디에서 석유가 발견됩니다. 단지 사우디에서 석유가 발견된 정도가 아니죠. 모두의 예상대로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단숨에 사우디는 세계 최고의 석유 산유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 이제 아람코라는 회사가 탄생합니다. 아람코의 이름은 그냥 그거예요. 아랍하고 아메리카. 두 개가 아랍과 아메리카가 합한 그런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죠. 그 회사가 탄생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과정을 거치면서 석유 열강들이 석유 산업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석유의 7자매라고 말합니다. 세븐 시스터즈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세븐 시스터즈는 1940년부터 1973년까지 석유 시장의 85%를 점유하게 됩니다. 석유 시장을 완벽하게 점유하게 되는데 전부 다 서방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면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쉐브론, 모빌, 엑슨, 텍사코, 걸프, BP, 쉘 이렇게 7개의 회사가 석유 7자매들입니다. 이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위에 5개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BP는 영국 회사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쉘은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 회사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쉐브론하고 모빌하고 엑스는 스탠다드 오일이 반독점법으로 해체됐을 때 떨궈져 나가서 분해된 그런 그 아들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합치면은 스탠다드 오일 계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1980년대, 90년대에 텍사코와 걸프도 역시 쉐브론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시 합쳐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다른 회사, 실질적으로는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락펠러의 레가시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때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이제 아랍을 몰아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죠. 미국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독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랍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랍인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랍
그동안의 서방의 전쟁 1차 대전과 2차 대전까지 서방과 좋은 관계를 다 지내고 있었던 아랍 국가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예. 그 시발점이 된 그 사건이 바로 이란 석유 국유화입니다. 모사데크라는 당시 그 민족 지도자가 이제 총리의 이제 선임되면서 이 일이 터졌는데, 모사데크 총리는 자신이 그 총리 자리에 앉자마자 이란 석유 회사를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석유 그냥 회사잖아. 이 회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라가 움직여? 뭐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 이런 것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석유는 그런 거예요. 예, 시작부터 그랬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 공학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석유 산업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석유를 국유화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던 석유 회사를 국유화시키는 상황을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놔두고 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CIA와 영국의 SIS가 힘을 합쳐가지고 둘이 공동 작전으로 모사데크를 축출합니다. 그냥 잡아갔어요.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아랍의 1950년대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팔레비 국왕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비 왕은 백색 혁명을 해서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이때에 참고적으로 그 전까지 2000년 이상 이란은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백색 혁명이 되면서 페르시아라는 2000년도 넘은 이름을 버리고 이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이라고 부르지만 이 당시가 1950년대까지는 페르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사데크의 그 반란은 서방에 대한 그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거는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시작이었을 뿐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랍 사회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극한의 자본주의, 서구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랍에서 사회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란 석유 국유화 사건이 이제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민족주의자였던 나세르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바트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바트당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트당은 전체적으로 아랍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일종의 하나의 이념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랍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당들이고, 각 나라마다, 각 국가마다 이런 바트당들이 존재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바트당 정권이 바로 이라크입니다. 시리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라크에서도 바트당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바트당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면에 부상한 아주 야심찬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담 후세인이죠. 사담 후세인은 바로 이때부터 정치 노선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랍의 그 서방에 대한 반발은 단순히 정치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부터 이들은 석유 가격은 우리가 정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석유를 다 생산하고 있는데 돈은 다 서방 국가들이 벌고 있었어. 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 마음대로 석유 생산량과 석유 가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오페크라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1960년에. 그러니까 오페크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서방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통치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랍인들의 그런 자구책이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초의 창립 멤버들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할 점은 남미의 베네수엘라도 이때부터 이미 오페크에 들어갔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도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에 뭐 쭉 여러 나라들이 차례대로 참여하게 되죠.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오페크에 들어오게 되고, 가끔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페크가 이때 시작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페크가 만들어진 동기는 정치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창설된 것이죠. 더 이상 서방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더 강력한 폭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방을 쟁취하겠다, 독립을 쟁취하겠다 해서 피에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시점은 1964년인데 그때는 그렇게 피에로가 그렇게 뭐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피에로가 세계 정치사에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1969년 아라파트 의장이 취임하면서부터예요. 아라파트 의장이라는 강경파가 이제 취임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2년 전에 있었던 6.1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이 갑자기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와 여러 부분을 장악하게 되는데 기습을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치욕적인 일이었죠.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6.1 전쟁이 정말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분노를 하게 되죠. 그 와중에서 아라파트가 피에로의 의장이 되었고, 그리고 테러와 좀 더 강경한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방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4차 중동전이라고 말해요. 6.1 전쟁이 3차 중동전이고 욤키푸르 전쟁은 4차 중동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욤키푸르라는 말을 썼냐면 욤키푸르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죠. 속죄의 날입니다. 속죄의 날. 물론 유대인만 속죄일은 아니에요. 구약을 공유하는 이슬람도 역시 같은 이 날을 기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죠. 정말 신성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랍 연합군들이 바로 이날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속수무책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걸 벌이게 되죠. 이 욤키푸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인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 파장이 엄청나게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욤키푸르 전쟁과 거의 동시에 같은 시점에 오페크가 석유 가격을 몇 배 올리게 되죠. 정말 대대적으로 아랍이 서방 국가들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석유 가격이 이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석유 파동이 시작이 되죠. 당시의 석유 파동은 굉장히 충격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1973년 최초의 석유 파동 당시에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석유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이러한 공포가 전 세계의 인류를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제 석유값이 마구 천장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석유 가격은 이제 전혀 다른 기존에 있던 석유 가격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석유 산업이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된 것이죠. 탄생하게 된 것이죠.